안녕하세요. 오늘은 창덕궁을 일왕에게 바치려고 했던 내국노 이완용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창덕궁은 서울 5대궁 중에 그나마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일한 궁궐인데 그마저도 일제감정기 때 심각하게 변형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완궁 비사라고 15년 동안 순종 측근으로 일한 곤도 시로스케라는 일본인이 쓴 책을 보면 1917년 대조선 권역이 화재로 소실되고 나서 어느 시점에 이완용이 일왕에게 창덕궁을 헌상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덕궁 헌상의 목적은 딱 하나, 조선민들에게 내선일체의 현실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치선전의 공간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창덕궁을 일왕의 별궁으로 전용하여 조선민들을 황국의 신민으로 개조시키기 위한 구심점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완용은 일왕 혹은 일본 왕족을 주기적으로 창덕궁에 오게 하면 조선과 일본은 한몸이라는 내선일체 효과를 조선민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건국신이라는 아마테라스 오오카미 그리고 메이지 일왕을 주신으로 삼은 조선 신궁이 지어진 시기가 1925년이었으니 이완용의 식민정책은 굉장히 급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창덕궁 말고도 이완용은 종묘도 개방해 공원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완용의 동화정책은 너무 급진적이라 오히려 조선 총독이 반대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조선민들의 저항의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덕궁은 실질적으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전국 역할을 했던 역사 깊은 곳이고 또 아직 순종이 살고 있었으니 만약 진짜 실행하려 했다면 조선민들의 분노는 더 거세졌을 것입니다. 여담으로 이때 평소에도 이완용을 싫어했던 순종이지만 이례적으로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이완용을 평소보다 더 심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창덕궁 일왕에게 바치려고 했던 역사를 보면 이완용이 일본 앞잡이 중에서도 진정한 골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급진성 이면에는 본인이 조선의 동아정책에 주도권을 잡고 싶은 욕망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10년 한국 병탄이 완료된 이후 사실상 매국노의 역할과 비중이 시간이 흐를수록 축소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완용이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려고 이렇게 일본인보다 더 급진적인 모습들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완용에 관해 더 설명해보면 놀라운 이야기이지만 이완용은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조선에서 드디어 민족주의가 싹을 피우고 있을 때 그 내셔널리즘 발화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이완용은 독립협회 설립에도 이바지했고 심지어 독립문 현판 글씨를 그가 썼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완용은 문명 개화에 있어 미국을 롤모델로 삼고 조선의 국익을 위해 나아가자고 부르짖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느 시점부터 이토 히로부미와 조우한 이후로 완전히 친일파로 변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완용의 변절을 보면 조선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조선 땅에 민족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신문들을 보면 중국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남아있듯이 중국의 브랜드 이미지가 저질적인 것의 대명사가 되고 중국인을 멸시하는 풍조가 생긴 시점이 이 시기부터입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대피한 이후 사실상 고대부터 끈질기게 이어져온 중화세계는 박살났고 조선마저 독립문을 세워버리니 중화 문명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민족주의 발전은 그동안 동경해온 중국을 증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중국인을 두고 거머리, 세계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민족, 불쌍한 놈들 등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중국과의 결별 다음 단계에는 이제 한국적인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중국과는 차별적인 한국 고유의 것, 즉 민족성을 발굴해내기 시작합니다. 한글을 나란말인 국문으로 승격시킨 것을 시작으로 민족 영웅들을 찾아냅니다. 전통적인 위인들인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을지문덕 장군같이 중국에 저항했던 인물들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 을지문덕을 두고 한국의 4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격한 사회 변화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조선인들의 정체성에 갑자기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렸다는 겁니다. 애초에 조선이란 나라의 건국 명분이 중화문명 수준에 맞추기였고 그렇다고 조선 후기 일본 미토학처럼 국학이나 국풍이 발전했던 것도 아니어서 중국과 차별적인 민족성을 찾아내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갑자기 붕 떠버립니다. 이런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동양이라는 개념이 그 비중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동양과 서양을 이분화시켜 유럽 백인들로 대표되는 서양의 침입으로부터 동양을 지켜내야 한다는 논리가 대중들에게 유통됩니다. 한국은 이제 동양이라는 새로운 대단위에 묶여 동양의 평화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서 더욱 문명 개화에 분발해야 한다는 사상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당시 많은 조선민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로는 오랜 세월 조선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던 유교 이념과 그와 관련된 문화들이 동양적인 것으로 묶여 사회적으로 배척되고 멸시받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양주의 사상이 일제가 아시아 국가를 침략에 있어 선전하던 논리였다는 겁니다. 훗날 대동아 공영권이란 용어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당시 지식인층이 신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 일본이 주요 매개자였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민족, 이성, 법률, 경제, 철학 등 근대 학문의 용어 거의 대부분이 일본 학자들이 만든 신조어를 그대로 수용한 것처럼 그 용어 속에 스며 있는 그들이 만든 사상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로 흘러가야 될 사상적 조류가 엉뚱하게 동양주의로 흘러갑니다. 물론 일제가 옆에서 조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동양주의 사상은 조선 유학자들의 신봉이었던 중화주의와 오버랩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 지식인층이 이 사상에 더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중화문명의 보존이라는 명분 앞에 조선이라는 국가의 이익이 2순위가 되었던 것처럼 동양의 안보라는 명분 앞에 조선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의 위험성은 결국 현실이 되어 친일파라는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 동조하는 인간들이 탄생합니다. 1894년 노비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그동안 시궁창에 숨어있던 매국노라는 진짜 노비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노비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이완용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시기 동양주의에 넘어간 조선민들과 관련해 나타난 한 가지 불편한 역사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러일전쟁 이전 자료들을 보면 이토 히로부미를 지지하는 조선민들, 그리고 러일전쟁 당시 일본을 응원하는 조선민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당시 조선민들이 끔찍할 정도로 순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록들을 보면 충격적이지만 러일전쟁 이전까지 이 동양주의를 믿었던 사람들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서양 이분법 하에 서양이 타자화되었기 때문에 서양을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양 평화라는 말에 현혹되어 동양 평화가 곧 일본의 이익이고 동양 삼국이 서로 합심한다는 말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는데 이것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당시 조선민 중에 일본을 응원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이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러일 전쟁 승전 이후 일제가 을사늑약을 비롯하여 본격적으로 식민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동양주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때서야 정신 차립니다. 1905년 그 유명한 시일야 방송대국이 나오게 된 것이 이런 역사 때문입니다. 그 내용 중에 후작은 평소 동양 삼국의 정족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이라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동양 삼국이 분열하는 조짐을 빚어내는데 이토 후작의 처음의 주인은 어디에 있는고라는 내용이 당시 조선민들의 끔찍한 순진함과 이제야 자신들의 순진했던 모습을 깨닫고 방성대국 즉 대성통곡하며 뒤늦게 뉘우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동양주의는 다시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정신 차리고 정상적인 민족주의자로 거듭나 이후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갈래와 동양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일본의 힘을 빌려도 상관없다는 식민주의자로 변질되는 갈래, 이 후자가 바로 매국노 친일파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류의 인간들 중에서도 이완용이 가장 선두에 있던 골수분자로 일제감정기 그의 행적을 보면 미묘하게 조선 동아정책에 있어 주도권을 놓고 조선 총독부와 경쟁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창덕궁 헌상 사건이었습니다. 일설에서 이완용을 놓고 근대적 합리주의자이자 현실주의자라고 하는데 주권, 영토, 민족을 놓고 일본이라는 제1의 구매자와 비즈니스에서 본인 최대한의 이익을 챙겼으니 틀린 말도 아닌 듯합니다. 혹자들은 이완용이 충신이라며 당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임금에 대한 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조선의 보호국화를 선택한 것이고 이완가라는 왕실 보존을 이뤄냈으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충신이라는 사람을 정작 고종과 순종 당사자들은 이완용을 혐오 수준으로 싫어했습니다. 사실 강제병합 이후 이완가를 살려둔 것은 일단 일제의 입장에서는 피지배자들의 저항의식을 완화시키는 완충지대 역할이자 동양 평화라는 눈속임을 내세우기 위한 정치 선전물로 남겨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완용을 위시한 친일파들은 본인들의 지위 보존을 위한 근거지로서 이완과 보존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병조약 체결 당시 조선 통치상 최대 요건으로 왕실 보존이 다루어집니다. 1910년 이후 친일파들의 존재감은 모두 이완과 행정기구인 이왕직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조선인들로 구성된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이라는 중추원은 사실상 허울이었고 그냥 동양평화 슬로건을 위한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완가의 존재 이유는 친일파들의 돈줄이었던 것에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간 180만 엔에 달했던 이완가 수입은 친일파 그 중에서도 일왕에게 자기를 받았던 조선 귀족들의 물주 역할을 합니다. 이 돈들은 순종의 친용금이라는 명목하에 하사 형식으로 이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친용금 분배를 놓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특히 이왕직 자리 중 이왕직 장관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이완용을 당주로 둔 운한당, 윤덕영을 당주로 둔 파평당이 서로 당파 싸움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왕직 장관 자리는 180만 엔에 달하는 거금을 주물릴 수 있는 돈 빼돌리기 좋은 금싸라기였으니 치열하게 싸운 겁니다. 결국 조선왕실 보조는 임금을 위한 충을 위한 선택이 아닌 친일파들이 본인들 존재감 유지와 사리 사욕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례만 봐도 이완용에게 합리성이란 잣대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사익이라는 일신적인 측면에서만 통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완용에 대한 제 주관적인 소견은 이 사람은 일제감정기 이후에도 존재했던 중화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아직도 주작에 빠져있던 중화주의자들과 같은 범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 땅에 꽤 오랫동안 중화주의자들이 살아있었는데 1910년 나라가 망하는 그 해에 정부에 송나라 학자 문집을 간행하고 싶다고 보조금을 요청하기도 하고 중화민국 설립 이후에는 한족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중화제국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완용의 경우는 단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한 변질된 중화주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한족 출신 중국 황제에서 일본의 미카도로 대상만 바뀐 겁니다. 그러니 전자는 수동적, 소극적 꼴통이었다면 이완용은 능동적, 적극적, 행동하는 꼴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